솔리데오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챕터 20 뉴클리어 케미스트리 핵화학입니다. 제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하도록 하겠고요. 자, 레이저 포인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자, 제2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강은 일단 뉴클리어 에너지에 관한 문제예요. 에너지. 그래서 핵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계산도 좀 해보고 실제적으로 응용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냐면 이제 방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노출이 되니까 어느 정도 노출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일단 할 텐데 핵 반응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룬 반응 이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는 그 반응이에요. 그 핵자들이 있죠. 헬륨이 가지고 있는 핵자들. 그것이 보통 프로톤 2개하고 뉴트론 2개하고 그것이 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뭐 2개의 프로톤하고 2개의 뉴트론하고 헬륨 원자핵이 알파 파티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 에너지는 질량 결손으로부터 얻어집니다. 매스 디펙트를 질량 결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량 결손이 델타 M이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의 그 매스 에너지 이퀴벌런트 포뮬라가 있어요. 질량 에너지 등가식. 그것이 델타 E가 E 이퀄 델타 M C 스퀘어죠. MC 스퀘어는 맞는데 이게 질량 결손 M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질량이 아니고 질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 이제 반응물이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죠. 그래서 생성물은 헬륨 원자핵이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프로톤, 뉴트론 2개가 이게 뉴트론 하나에 AMU 단위로 1.00867 AMU니까 2 곱해주고, 프로톤은 1.00728 AMU니까 2 곱해주고 해서 이걸 다 더한 게 2개의 뉴트론과 2개의 프로톤의 매스가 4.03190 AMU입니다. 그러면 뭐 프로덕트는 헬륨인데 헬륨의 매스가 4.00260이에요. 거기서 엘렉트론 2개 빼야죠. 엘렉트론 2개 빼주니까 5.4846 곱하기 10-4승을 빼줘요. 2배를 해서. 자, 그랬더니 이게 0.00110이죠. 이거 빼주니까 4.01050. 이게 이제 프로덕트가 되어 있고 리액턴트 질량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리액턴트 질량에서 프로덕트 질량을 빼주면 0.03040 AMU입니다. 자, AMU로 집어넣었다는 건 AMU당 헬륨 원자핵 하나당 AMU 변화가 이만큼이죠.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 하나당 AMU 변화를 가지고 헬륨 원자핵 하나당 질량 결손에 대해서 에너지가 얼마인지 E 이퀄 MC 스퀘어, 델타 MC 스퀘어를 계산하는데, 그럼 AMU를 일단 그램으로 고쳐야 돼요. 그램으로 고쳤습니다. 그것이 그램당 AMU당 그램 수가 1.6605 곱하기 10^-24승. 그 다음에 우리가 줄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SI 유니트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줘요? 킬로그램으로. 10^-3승 킬로그램이 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 스퀘어는 광속이니까 광속은 뭐 2.998 이렇게 되는데 그냥 3.00 곱하기 10^-8승 미터 per 세크 스퀘어로 들어갔죠. 자, 그럼 계산을 다 한 게 4.54 곱하기 10^-12승이고 여기서 남는 거는 AMU 없어지고 그램 없어지고,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per 세크 제곱 per 아톰이죠. 킬로그램은 제곱이 아니에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퍼 아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것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이 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4.54 곱하기 10^-12승 줄 퍼 아톰입니다. 예. 아톰이니까 뭘로 고치고 싶죠? 그러니까 몰당 6.02 곱하기 10^-23승 곱하면 아톰 없어지고 줄 퍼 몰이 되죠. 근데 킬로줄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3승 킬로줄이 줄이죠. 그러니까 이제 줄줄 없어지고 킬로줄만 남았어요. 계산한 것이 2.73 곱하기 10^9승. 그렇죠? 2.73 곱하기 10^9승 킬로줄 퍼 몰입니다. 자, 10^-9승 킬로줄 퍼 몰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예요. 왜 그런 얘기가 이것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수소 결합 에너지가, 수소 원자 2개가 수소 분자가 되면서 결합 에너지가 436 킬로줄 퍼 몰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질량 결손의 대성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하면, 델타 E가 델타 M C 스퀘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질량 결손을 여기서 계산해보면 436kJ/mol. 그러니까 줄로 고치니까 1000줄을 킬로줄로 나눈 거니까 킬로줄 없어지고 이 포인트에서 줄이 돼요. 그 다음에 SI 유니트 변화를 시켜주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줄이죠. 이 퍼 줄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킬로그램 변환을 해주면 그램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C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럼 다 없애주면 뭐가 나오냐면, 사실 여기 퍼 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줄이 없어졌나요? 여기 줄이 들어갔나요? 이게 퍼 줄이 없어졌어요. 그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남는 게 그램 퍼 몰이 남습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4.84 곱하기 10 9승 그램 퍼 몰이에요. 그럼 아까 헬륨 먼저 만들었을 때 그 실제로 질량 결손이 0.03040 AM이었잖아요. 아tom당. 그럼 그램 퍼 몰이고. 그럼 이게 그램 퍼 몰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MU를 그램으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아톰을 몰로 고치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0.0304 그램 퍼 몰이에요. 자, 이거는 뭐 10-9 승그램이니까 디텍트 할 수가 없는 거고, 10-2 승그램이죠. 예, 그래서 뭐 100만 배 이상 10-2 승오도고 10-9 승오도니까 1000만 배 이상 차이가 1000만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핵 결합 에너지는 뭐 보통 화학 결합 에너지보다 1000만 배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에서 뭐 변화되면서, 결합이 변화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뭐 개솔린이 타면서 CC 본드가 끊어져 CO2 본드만 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자동차를 달리는데 그거보다 1000만 배 큰 에너지가 핵 에너지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감각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에너지, 그렇게 큰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가 붙으면서 그만한 에너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핵자, 중성자 1개당 아니면 양성자 1개당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딩 에너지가 델타 MC 스퀘어를, 뉴클레온이 몇 개죠? 여기 4개죠? 여기 4. 이거 나눈 거예요. 아까 계산한 것이 그 원자당, 뭐 원자 핵이니까 거기서 뉴클라이드겠죠. 그래서 4.54 곱하기 12승이었는데 이거를 엘렉트론 볼트로 일단 고치겠습니다. 엘렉트론 볼트 고치는데 1 엘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9승 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어요. 그런데 메가 엘렉트론 볼트로 고치고 싶으니까 어떻게 고쳤습니까? 1 엘렉트론 볼트가 10의 마이너스 6승 메가 엘렉트론 볼트예요. 그럼 메가 엘렉트론 볼트 줄 없어지고 뉴클라이드인데, 뉴클라이드 하나당 여기 몇 개 있어요? 뉴클레온이 4개 있죠. 그래서 4로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7.09 메가줄이 나왔어요. 메가 엘렉트론 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7.09 메가 엘렉트론 볼트가 He4의 핵자 1개당, 핵자 4개 있는데 결합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퍼 뉴클레온을 우리가 계산해서 핵자 1개당 He4 원자에게 핵자 1개당 결합 에너지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소서부터, 뭐 중수소도 될 텐데, 어쨌든 중수소부터 했겠죠. 중수소부터, 그러니까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그게 제일 작은 단위인 것 같고요. 1개짜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예. 수소는 여기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짜리가 있었을 거고, 헬륨4 여기 있고, 이렇게 이걸 저 플러트를 했어요. 각 그 핵종마다, 그걸 다 이렇게 플러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헬륨4 같은 거는 우리가 양성자 2개, 조금 아까 한 거, 중성자 2개, 약간 7.02였잖아요.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다 플러스를 해서 이 그림을 쭉 그렸습니다. 그때 제일 최고점이 철 FE56에서 나왔어요. 이걸 스테빌리티 피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보다 작은 것들은, 가벼운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융합을 해서 철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네. 이것이 8.79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뉴클리온당. 다 일로 가려고 그러겠죠.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것들은
쪼개져 갖고 셜로 가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핵들마다 어떻게 거동할 것이, 이게 붕괴가 되기 쉬운 핵 아니면 융합이 되기 쉬운 핵, 왜? 많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핵자란다, 그죠? 핵종들의 거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 그래서 나온 게 아까 56보다 FE56보다 더 무거운 것들은,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붕괴를 할 것이고,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융합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 붕괴와 핵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 붕괴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라늄 235예요. 예, 천연 우라는 보통 238이 많습니다. 근데 235를 농축을 시켜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뉴트론을 때려줘요. 뉴트론을 때려주면 작은 걸로 바륨 142하고 크립톤 91하고 중성자 3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뉴트론 하나 조사하려면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뉴트론 3개가 나오는 이런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있어요. 235가 보통 56kg인데 그 235 만들어 놓고 주변 둘레를, 이 표면을 238로 코팅하면 중성자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매스를 작게 15kg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이게 중성자가 튀어나와서 여기서 하나가, 중성자 한 개가 하나 반응하지만 튀어나온 건 3개를 반응하게 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9개가 붕괴가 되겠죠. 이게 연쇄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되는 그 원자 폭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뉴클리어 밤에 그 크리티컬 매스가 있어요. 농축 우라늄 235로 만들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업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할 때는 여기서 나오는 이 중성자들을 제어를 하죠. 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거나 또 나오는 걸 흡수한다거나 해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게끔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얘기고, 그보다 근데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여기는 다른 단점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거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수소를 일단 두 개를 합치면 중수소 되고, 뭐 전자 나오는 건 할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중수소하고 수소 하나 해서 헬륨3 만들고, 헬륨3 두 개 합치면서 헬륨4하고 다시 수소 프로톤 두 개 만들어 내면 이제 다시 쓸 수가 있죠. 아니면 여기서 만드는 헬륨3하고 수소 1하고 붙여서 헬륨4 만들고 해서 헬륨4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태양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것들은 점점 더 커서 이제 점점 커다란 원소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이거는 에너지 엄청 나왔죠, 아까 여기 에너지 계산해 보겠지만 이게 뭐 7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오는 건데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9승 몰 퍼몰, 이 정도의 에너지, 10의 9승 퍼몰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그냥 반응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헬륨, 그러니까 충분한 이 핵 반응할 수 있게끔 충돌할 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 못하거든요. 온도를 생각하면 한 4천만 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죠. 전에 이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사이언스 이런 데 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펠릿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압력을 줘가지고 핵 반응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온도를만 4천만 도 올리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퓨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거는 수소는 거의 무한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입니다. 예.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고, 실제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핵 분열을 사용하는 이제 원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고 에너지 계산해보고 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뉴클리어 퓨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아까 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 235에다 일령으로 뉴트론 하나 주면 바륨 142하고 크립톤 91이 만들어지는데 중성자 3개 나온다 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스 디펙트 먼저 계산하면 반응물에서 우라늄 235 매스가 235.0439입니다. 그렇습니다. 234.0439고요. 그 다음에 바륨 142 매스가 141.9164 이거 빼주고요. 생성물도 빼주는 겁니다. 크립톤 91이 90.9234 빼주고요. 뉴트론을 2개만 빼줘요.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뉴트론 2개만 빼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스 디펙트 계산했더니 0.1868 나왔습니다. 자, 0.1868 AMU 퍼아텀이니까 일단 AMU를 그램으로 고치고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고치고 다시 C 스퀘어 곱해주면 이게 2.79 곱하기 10-11승 줄포 아텀이에요. 근데 줄포 뭘로 고치려니까 아보가드로 고치고 킬로줄로 하죠. 이래서 냈더니 1.68 곱하기 10의 10승 킬로줄 포몰. 아까 핵융합에 대해서는 아마 10의 9승 킬로줄 포몰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 거긴데 이건 1이고 거긴 앞에 숫자가 좀 컸어요. 자, 이런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예요. 보통 수소 결합 같은 게 뭐 400, 10의 2승 5도인데, 예, 그렇죠? 예,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뉴클리어 리액터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핵 발전소에 있는 반응로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뉴클리어 리액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원전 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거 비교적 최근 데이터예요. 뭐 작년 정도. 그래서 책에는 교과서에는 뭐 프랑스, 미국 이런 거 얘기하길래 저는 그냥 한국 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선진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을 수출을 해요. 리액터를.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5곳 있습니다. 한빛이 최근에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리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울이라고 하는 곳인 한울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가 6개 있고요. 월성에 5개, 세울에 2개, 고리에 5개, 한빛에 6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가 발전용 그것이 24개입니다. 그 중에 고리 2개가 지금 정지 상태, 아마 폐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새로 짓겠죠. 그 정도로 있고, 현재 우리가 발전 용량이 23,250 메가와트급이죠. 메가와트. 사실 메가와트가 하니까 1기당 1기가와트급 정도 되는 거예요. 24개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원자로를 설계하면 보통 한 개가 1기가와트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30% 정도가 우리가 원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규모가 6위. 미국이 아마 1등이고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전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할 방법은 좀 없습니다. 화석 에너지는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고 온실가스 효과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원자력은 그런 환경 문제가 없느냐? 상대적으로 적죠. 굉장히 적죠, 상대적으로. 일단 뭐 CO2에 대해서는 뭐 거의 무한하게 적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부산물이 나옵니다. 스트론튬 90라든지 플루토늄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보관하기가 어렵죠. 이제 물론 그걸 원자 폭탄 만겠다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관이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 보관하는 방법을 장치 산업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는 그렇지만 뭐 아주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엄청난 동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적재를 많이 해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탄 창고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원자재를 핵폐기물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원자 재처리하고 보관하는데 다 돈을 받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원전으로 꼭 가야 되고, 또 하나 사람들이 꺼리는 문제가 사고가 나면 어쩌냐 하는 문제죠. 엄청난 거예요. 원자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런 사고는 아니더라도 환경오염, 방사능이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아니게 제가 구글 어스로 제가 찍은 건
제가 찍진 않은데, 이거 찍는데, 이게 3마일 그 핵발전소예요. 이게 제가 있었던 저기 여기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여기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요 위쯤에 집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도가 해리스버그입니다. 예,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그건 내륙으로 상당히 많이 한 2시간 정도 들어와서 있는데, 대서양 쪽에서부터 차로 들어왔을 때, 거기 해리스버그에서 조금 가면, 이거 서스퀘어나 강이고요. 뭐, 저희 집에서 여기 배 타고 좀 내려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뭐 한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은, 미들턴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서스퀘어나 강에 있는 섬이에요. 강에 있는,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그 비슷한 규모, 좀 더 큰가 잘 모르겠는데, 한 여의도 같이 그렇게 이제 강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딱 다 지어놨는데, 이게 그때 이제, 그, 이제 조금 다음에 우리도 이거 타입을 씁니다. 그 열이 나는 그 연료봉에서 나는 열을 캡처하는 그 뭐 저기 워터자가 있고요. 거기서 또 그 아주 고온의 그 수증기가 돌아서 그러니까 그 고온의 물이 돌아서 나와서 그 다시 그 수증기를 만드는 그 이중으로 만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냉각 장치가 있고 그런데 그 냉각 시스템이 닫혀가지고 녹을 뻔한 근데 이제 결국 터지진 않았어요. 그런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르노빌인가 거기가 먼저였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마일 뉴클리어 플랜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기 상당히 멋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별로 문제없이 지나고 우리나라도 이게 노출이 돼 있긴 할 텐데 우리 구글 어스에서 보면 우리나라 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서 원자력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원자력이고 그 노를 잠깐 보면은 이게 이중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로가 사실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연료봉,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연료봉이 이렇게 뭐 몇 개고 들어갑니다. 연료봉은 보통 우리가 우라늄 235를 써요. 이게 이제 경수로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통 이거 하면은 굉장히 농도가 없습니다. 자연계에. 그래서 이거를 농축을 시켜야 돼요. 그 3%로. 그러니까 이게 한 100스텝 이상 농축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3%까지 이게 농축이 되면 그걸 농축 우라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그 우라늄 옥사이드 펠렛에다가 이걸 넣어서 충진을 하죠. 그래서 봉으로 만듭니다. 봉으로 만든 걸 갖다가 이제 그 원자로에다 이렇게 로딩을 하고요. 원자로에 또 있는 게 뭐냐면은 감속제 중수가 이제 보통 감속제고 카드뮴이나 보론 같은 거를 우리가 이 제어봉이라고 하거든요. 제어봉을 넣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발전을 많이 해서 반응을 많이 해서 그 중성자가 많이 나오면 감속제보다도 그 흡수제예요. 여기서 깊이 집어넣게 되면 이것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은 중성자를 많이 흡수해서 연쇄 반응을 좀 늦추는 거고 또 많이 불을 좀 떼야겠다 그러면 뽑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정을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리액팅 코어라고 하고요. 리액팅 코어하고 이렇게 스팀 제너레이터가 분리된 타입. 그러니까 아마 체르노빌에서 아니 저기 3마일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펌프가 작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 냉각수 컨트롤 장치에서 밸브가 뭐 열렸거나 닫혔거나 하는 것을 이제 잘 조작이 안 돼가지고 녹을 뻔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원자로 안에서 리액팅 코어에서 아주 뜨거워진 그 물이 고압이죠. 그 스팀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와서 순환을 합니다. 펌프로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뜨거운 물을 여기서 이제 그 물을 끓이는 거죠. 스팀을 만드는 거죠. 스팀을 만들면 스팀이 가서 이 터빈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응축을 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그 응축시키는 과정에서 왜냐면 스팀을 집어넣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응축을 시켜서 이제 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자연수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돌려서 다시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필터도 쓰고 다 할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강에다 하거나 또는 바다에 있거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정도, 그 무슨 이제 저기 전기 생산되면 이제 보내주는 뭐 송전선 타고서 이제 보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원자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건 이제 좀 상식인데 보통 어떤 얘기 하냐면 방사능에 우리가 한 30램 정도 노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단위가 있는데 어떤 단위들이 있나 하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크렐이 먼저 나와요. 베크렐은 붕괴라는데 붕괴 속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1초당 몇 개의 핵종이 분열을 했느냐 이런 거죠. 붕괴했느냐. 그래서 원 인티그레이션 퍼 세컨드를 원 베크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크렐이라는 말 혹시 들었지만 이거 방사능 붕괴를 초당 몇 번 했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퀴리를 얘기해요. 퀴리인데 퀴리는 퀴리 부인에서 그 마리 퀴리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디움, 레이더는 좀 다른 겁니다. RN이고, 이건 라디움 1g이 디케이하는 레이트예요. 그게 3.7 곱하기 10의 10승 디스인티그레이션 퍼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라디움 1g이 디케이하는 레이트를 큐리라고 그래요. 근데 큐리가 커요. 그래서 보통 밀큐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큐리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레이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이제 데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데미지가 있다. 그래서 조직 1kg이 1줄 정도의 에너지를 받는 거, 그걸 1그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레이가 좀 크니까 100분의 1 그레이를 써요. 그걸 우리가 라드라고 합니다. 레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1kg당 조직 1kg이 받는 에너지 양, 방사성 있으면 에너지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1줄 받는 거를 그레이라고 그러고 0.01줄 받는 거를 레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헬륨 원자핵 나오는 알파선은 아무래도 데미지가 세겠죠. 세게 때리니까. 또 감마선은 좀 약하겠죠. 근데 감마선 투과율이 좋죠. 이런 걸 고려해서 실제적인 티슈의 데미지가 되는 거를 어떤 정량적인 매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줄 per 킬로그램을 받는 걸 1시버트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00분의 1시버트를 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분의 1시버트가 램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 티슈당 1줄 정도의 데미지를 받는 거. 뭐 그레이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튼 그거를 티슈에 데미지 되는 정도를 논할 때는 우리가 시버트 그리고 100분의 1을 램 이런 단위를 쓴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알파선은 에너지 레인지가 커요. 보통 9메가 엘렉트론 볼트 그 3에서 9. 베타는 좀 약하죠. 아무래도 이거보다 0에서 3. 그 다음에 감마선은 이건 메가고 킬로예요. 근데 이건 또 셀 수도 있어요. 그 뭐 특히 예. 그래서 10킬로 엘렉트론 볼트나 그래서 10메가 엘렉트론 볼트. 그래도 이제 이 X선은 보통 100 엘렉트론 볼트에서 10킬로 엘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X선은 그래도 상당히 비교적 낮은 건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다 그래도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램으로 쓰면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대신에 또 이렇게 그 투과 하는 종류가 굉장히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물의 두께로 어느 정도를 투과할 수 있냐면 알파는 굉장히 통할 못해요. 0.02mm 정도. 그만 흡수돼서 투과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막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파선은. 베타선은 4mm. 예, 그리고 X선은 0.1에서 한 1cm까지도. 그러니까 보통 워터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마선은 한 20cm까지도 투과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시버트를 이제 1줄 per 킬로그램 티슈 받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수가 램이 25램 정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25램까지는 그냥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5에서 100램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저기 템포럴 뭐라 그러죠? 장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화이트 블러드 셀 그러니까 백혈구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100에서 200 그러면 일단 뭐 구토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뭐 메스가 없고 그다음에 그 장기로 만성 이건 저기 만성 급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그 저기 템포러리한 거를 그래서 만성 그 백혈구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요. 300g 정도 받으면 일단 이제 뭐 저기 뭐 구토가 있고 설사가 있고 다음에 식욕이 없어지고 다음에 의욕이 상실하는 300g 정도 300에서 600 이 좀 세지죠.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출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사망. 600g 이상이면 이제 결국은 죽는다. 이제 이런 거니까 이 방사성의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램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보통 뭐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